칼슘이나 철은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암모니아 질소하고 질산질소는 흡수가 잘 돼요. 고온 때도. 그럼 굳이 연면살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증산이 멈추게 되죠. 흐린 날 입에 물 묻으면 어떻게 돼요? 광이 없을 때 입에 물 묻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마르죠. 그럼 뭐가 생겨요? 곰팡이병이 세균병이 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유튜버 같은데 이상한 거 떠돌아다니셔갖고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특히 어떤 컨설턴트가 하고 다니는데 뭐 이상한 걸 뿌리래요. 뭐 인산암모늄, 질산암모늄 위에 뿌리면은 세력이 좋아진대요. 그럴 리가 있네요. 겨울철에 세력이 안 좋아졌던 건 뭐예요?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광량을 떨어뜨리면, 온도를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온도를. 광량을 늘려줄 수 없으니. 그렇다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충분하게 하게 한다. 요 뜻은 뭐냐면은 광합성을 충분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 우리가 충분하게 할 수 없을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온도를 떨어뜨려서 온도에 비해 광합성을 충분히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600줄일 때 일주일에 하나밖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800줄일 때 보름에 하나밖에 나와요. 그럼 어때요? 그거는 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조건인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식물체에 결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한다. 첫 번째. 두 번째요. 이건 제기도 말씀드렸죠. 앞에서. 두 번째 결로예요. 구조물에서 식물체의 결로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한다. 구조물 얘기예요. 구조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물 중에서 제일 차가운 부분에 결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제일 차가운 부분에 결로가 생겨요. 그러면은 주로 어디 먼저 생길까요? 파이프에 먼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비닐과 유리에 생길 거예요. 이 결로가 구조물의 결로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가 온실을 통제하는 사람, 온실을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좋아요. 구조물의 결로는 생겨야 돼요. 반드시. 왜 생겨야 될까요? 구조물의 결로는? 구조물의 결로는 우리가 온실의 습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야간에. 우리가 결로를 통해서 식물이 증산하고 있잖아요. 식물이 증산하는데 이 양이 적지 않아요. 밤새도록 1헥타 기준으로 하면은 밤새도록 증산하면은 한 2톤 정도를 증산해요. 2톤의 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환기를 해서 빼면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결로를 통해서 제어하는데 옛날에 제습기 사업 아시는 분? 제습기 사업 있었죠? 그리고 제습기 사업 나왔을 때 저희가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야, 밤 되면은 저 벽면이 다 제습기인데 왜 제습기 왜 달아? 커튼만 이만큼 열어놓으면 뭐 생겨요? 이게 다 제습기인데 특별히 왜 전기요금 써가면서 시설비 투입해서 결론을 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좋은 결론이다. 단 어떻게 돼요? 식물체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식물체에 안 떨어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구조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관리 잘하느냐? 가끔 가다가 그 결로바지가 있어요. 결로바지에 구멍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 막힌 경우는 그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결로바지 청소를 안 해서 결로수가 결로바지에 고여요. 오래 고여. 그럼 뭐가 생겨요? 아래? 결로수 때문에 아래 결로가 생겨요. 결로수가 넘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거기 뭐가 떨어져요? 거기서 결로가 떨어져요. 그 두 가지 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항상 결로바지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방법을. 그럼 또 하나. 이게 커튼에가 이제 문제인데 커튼을 있으면 커튼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저 결로 관련이 있어요. 결로가 커튼이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커튼이 떨어지면 커튼이 떨어져서 이게 빨리 마른다면 커튼이 떨어졌는데 고여도 안 돼요. 이게 말라야 돼요. 그러면 볼게요. 내가 알루미늄 스크린 위에 놓고 밑에다가 투명 걸 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알루미늄을 천천히 열면은 위에서 물이 쏟아지겠죠. 우리가 아무리 잘 져도 떨어져요. 그럼 어디 떨어졌어요? 투명한 스크린이 떨어졌죠. 그럼 거기서 투명한 스크린을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 갖고 있다가 그 다음 어떻게 커튼을 천천히 늘리면은 별로가 안 떨어지는 거 아닌데 훨씬 덜 떨어지겠죠. 그래서 투명한 스크린 또 역할이 이게 뭐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구조물에 떨어지는 결로를 우리가 방어한다는 또 장점이 있죠. 내가 알루미늄 주장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열어야 되잖아요. 빨리 열면 어떻게 돼요? 결로가 그대로 맞아버리죠. 위에 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투명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군인분들도 일부가 보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주 보면 알아요. 상주 혁신밸리 가니까 저는 이제 한번 지나만 보고 혁신밸리 사람 농사짓는 분들하고 연락이 오거든요.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 알루미늄은 좀 천천히 열고 밑에 보온닭엽을 9시 10시까지 닫고 있어 그랬더니 그 보온닭엽이 아니라 그 에너지 스크린 닫고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둘 다 알루미늄이라 못한대. 여기도 아마 분위가 상주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확률이 꽤 높을 것 같아요. 실제 안 그런가요? 그런 분도 있죠. 그러니까 난방 때문에 보온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온도 보온이지만 우리가 보온만 환경관리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것도 환경관리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근권의 근압에 관련 얘기예요. 이 근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잉 때문에 나쁜 거고 그 적정선이라는 거가 좋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세포의 크기의 확장은 바로 근압에 의해서 커져요. 세포 길이 생장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근압이 걸려야 되는데 이 근압이 너무 강하면 바로 일액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액이 나오는데 이 일액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이게 제병곰팡이병에 취약해지고 이피탄 증상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칼슘 결핍이 나와요. 일액이 나오면. 그래서 이 일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또 하나가 지상부에 일액이 나와서 곰팡이병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일액이 나오면은 오이의 잿빛곰팡이병, 토마토의 잿빛곰팡이병 이것들 발생하거든요. 쉽거든요, 발생하기가.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시드름병이에요. 근압이 걸리게 되면은 근압이 잎에보다 뿌리에 더 강하게 걸려요. 뿌리에 강하게 걸리면 우리가 일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뿌리에 상처가 났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니까 뿌리가 뿌리에 상처가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곰팡이병이 붙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일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곰팡이병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갔다. 시드름병이 올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액이 나온 조건들을 보게 되면은 일액은요, 근압이라는 거는 일단 뿌리가 강하면은 근압이 와요. 높아요. 그렇지만 뿌리가 약하게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거는 뿌리는 강해야 돼, 좋아야 돼요.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두 번째, 온도가 높으면은 근압이 잘 걸려요. 근데 일반적으로 초저녁에는 근압이 좀 온도가 높아요. 근데 함수율이 떨어지면은 근압이 약해져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경 재배하신 분들 겨울철에 12시에서 1시 사이에 물을 끊죠. 왜 끊냐면은 야간 근압이 강하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요, 물을. 그 다음에 이시를 높여오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원인이에요. 우리가 약반기 때 이시를 공급 이시가 3인데 한 7, 8까지 끌어올리는 중 하나가 바로 저 근압을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압이 과잉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물이 있는데 햇빛량이 많으면은 근압이 안 걸려요. 증산량이 많으니까. 근데 겨울철에는 약반기 때는 아무리 지하부의 습도를 떨어뜨려도 공기 중에, 그러니까 지상부의 온도가 빨리 떨어져서 근압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권의 이시를 높임으로써 식물체가 물을 적게 빨아먹게 해서 야간에,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상처가 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통 대형 농장들에서는 일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속 흐리면은. 그러면 그냥 거기서 같은 경우는 일액이 비쳤다 그러면 바로 재배사들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곰팡이, 그러니까 뭐 고추탄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곰팡이약을 관주를 해버려요. 바로 혹시 몰라서 예방 차원에서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일반적으로 일액이 나오면은 뿌리가 상처가 났을 확률이 높아지니 내가 곰팡이약을 미리 넣어버리면 어떨까요? 곰팡이의 밀도를 떨어뜨리면은 상처가 나도 덜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예심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로아인이 생기면 뭐다? 칼슘 결핍 증상이 발생하고 근권이 습해지면은 뿌리에 호흡이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 물주머니 생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물주머니 생기면은 곰팡이병이 온다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물주머니 생긴다는 얘기는 그만큼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근압이 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뿌리의 호흡이 멈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 호흡이 멈춰버리고 그럼 뿌리가 썩어버리거든요. 그때 우리가 취약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가 온도, 절대 습도는 중요한데요. 이 결로 및 일액 증상이 발생한 결정적인 그러한 거는요. 공기오다는 식물체 온도, 공기 습도보다는 식물체의 부근의 습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팬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또
최근에는요 유독팬 중에서도 수직팬이라는 게 생겼어요. 새로 지은 오실들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수직팬이라는 건 뭐냐면은 축구가 6.5m 이상이 되면은 6.5m 올라가게 되면요 위에 있는 공기를 갖다가 아래로 밀어넣어요. 위아래 공기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 온도 편차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위쪽의 공기가 아래쪽에 비해서 습도가 낮아요. 섞어버리면은 식물체의 증산도 더 도움이 된다고 그랬더래요. 최근에는 한 우리나라로 치면 300평당 하나씩 유동팬을, 그러니까 수직팬을 설치하는 농장들도 외국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나가 도입됐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예천시 농업기술센터, 예천구 농업기술센터에 테스트베드에 한 대가 설치됐어요. 거기 직원이 굉장히 뭐라고 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그 한 대를 뭐 전기 승인 쓰려면 전기 뭐 승인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전기 무슨 받아야 되는데 얘는 연구용이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 해갖고 억지로 하나 수입해서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여기 일행 나오는 것들 보여드리죠. 일행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지하부의 뿌리에서 얘기를 할 때 이거 보시세요. 지금 뽀송뽀송한데요. 이분 토경 재배하신 분인데 보시게 되면은 땅을 파니까 질어요. 흙이. 이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수경 재배하신 분 이것만 보면 되죠. 배지를 들어봤는데 무거워. 그럼 물이 많은 거죠. 가벼워. 물이 없는 거죠. 그 끝이죠. 내가 물을 줬냐 안 줬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하잖아 이거는. 내가 들어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벼우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좀 더 주면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무거우면 어때요? 물을 좀 일찍 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분의 얘기는 제가 뽑아서 사진식을 했더니 이렇게 뽑아왔어요. 나무는 큰 것 같은데 두께 봐서는. 근데 뿌리 발달이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하부의 근권에 습도가 높은 거와 더 뿌리가 발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분 얘기가 자기 물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물을 잘 안 준다. 그리고 흙이 뽀송뽀송하대. 가봤더니 한 5cm까지는 괜찮은데 10cm 들어가니까 이렇게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얼만큼 그 나무들이 습에 취약하냐면요. 지금 잎이 다 탔어요. 시들었다가 펴지면 타겠죠. 그래서 적심을 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 베드인데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뿌리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시트를 설치했는데 이 작은 시트가 그 한복지 있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팽팽할 때는 물이 빠지는데 이게 늘어지면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시트 설치하실 때 좀 조심하실 게 이게 너무 촘촘한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빠지긴 빠지는데 이게 울면 안 빠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울어요. 작은 시트가. 그러니까 당해년도에는. 그래서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뭐예요? 물에 취약하다. 토마토나 오이나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침수 피해 관련해 갖고 이제 뭐 보험 처리 때문에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설명할 때 침수 피해라는 거는 토마토나 오이나 수박에서의 침수 피해, 멜론의 침수 피해는 침수된 게 침수 피해가 아니라 물만 스며들었다 나가면은 침수 피해다. 뭘까요? 살아는 있는데 멜론이나 토마토나 오이가 뭐예요? 생산성이 없고 그거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이 안 되잖아요. 골고루해서. 토마토도요. 그 물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냄새가 나요. 골아요 안에가. 그러니까 물론 다 고는 거 아닌데 얘를 10개를 땄는데 7, 8개가 골고 2-3개가 안 골아. 그럼 팔 수 있어요? 다 못 팔아요. 왜냐면 거기 따다가 다 냄새 맡고 팔 수는 없잖아요. 잘라갖고요. 그러면 못 판다는 얘기죠. 그만큼 채소는 우리가 말하는 시설 채소들은 물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니까 건조한 건 버티는데 습한 건 견디지 못해요. 특히 과채류들은. 엽채류들은 좀 버티더라고요. 근데 과채류는 못 버틴다. 그 다음에 볼게요. 아까 그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오이 파프리카나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가장 이시가 높은 게 토마토고 가장 낮은 게 오이 파프리카인데 과채류는 전반적으로 어때요? 이시가 높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보조사업 중에서 일부가 근권 이시를 떨어뜨리는 보조사업을 한대요. 근데 근권 이시를 그 처리가 떨어뜨리지 못하겠어요. 무슨 미생물 처리한다고 하는데 일단 내가 농사를 토양 검정을 했더니 이시가 5야.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저희 새도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시 7, 8대도요. 토마토만 꽂고 할 때 엄청 잘 됐어요. 근데 뭐 어떤 경우에 농사 안 될까요? 5, 6, 7, 8,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물이 안 빠지면. 물이 안 빠지면 농사가 안 돼요. 이씨가 높아도 물 빠지만 주면 농사가 잘 돼요. 그럼 보면은 이씨가 전반적으로 어때요? 높죠? 또 유럽의 그 스페인의 알메리아 지역이 네덜란드하고 비교해서 네덜란드보다 사실은 채소 생산량이 많은 과채료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유럽의 알메리아 지역이 거기가 지하수가 이씨가 4예요. 4. 농사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맑은 물을 타서 2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비료를 타갖고 5를 만들어요. 그거 공급을 해요. 근데 거기는 알메리아는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해가 강해요. 아마도 요 정도 800에서 1000와트 요 정도일 거예요. 요 정도. 항상. 그런데 이 씨를 5로 공급했는데 파프리카하고 토마토가 유럽의 채소 창고라고 부를 정도로 생산량이 최고 많아요. 단위면적 생산량 최고 많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 모래땅이거든요. 이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씨가 높아서 농사가 안 된다? 에이, 그럴 리가 있다. 그럴 리가 없죠. 단지 저희가 지하수를 볼 때 이건 봐요. 나트륨은 봐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으면은 뭐랄까요? 순환이 안 돼요. 나트륨이 좀 있으면요, 순환하지 않고 배출시키면 돼요. 그냥 나트륨이 있으면 순환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스페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씨가 높기 때문에 그냥 일부 농장에서는 버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나트륨 함량은 보지만 이씨가 높다고 해서 어떡할까? 이거 보시면 토양 이씨가 높다고 해서 농사가 안 될 리가 없다. 다 잘 된다. 뭐가 좋으면 앞에 이런 거 봤을 때 뭐가 중요하다? 물 빠짐이 물 고이는 게 중요해요. 물만 안 고이면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쪽 지역에서도 제가 언뜻 봤는데 배구를 뚫었는데 바닥을 안고 옆구리 뚫은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니은자를 안 꺾고요.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옆에 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옆구리 뚫습니까? 물어봤더니 비용을 양액을 아끼려고 그런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물이 고이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냐 했더니 어디 여기 국가기관 퇴직하신 분이 그렇게 하고 저희 지역에서 와서 그래갖고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는 원래 수준이 좀 높은데 옛날부터 농사를 졌던 분에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거의 다 안 하셨는데 농수한대학교 출신들이 와서 그 옆구리 뚫어놓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서 배워갖고. 그래서 다시 바꿔놓고 왔어요. 이렇게 바닥 다 뚫으라고 밑에서 니은자로 꺾으라고. 그래서 물이 고이면 안 돼요. 근데 이씨가 높은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러면은 100을 빼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0을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고. 그리고 100은 몇 번 만에 나와야 돼요? 2번에 나올 수도 있고 3번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어디 갔더니 어떤 저기 김제 갔더니 어떤 컨설턴트 유명한 컨설턴트인데 3번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0은. 내가 왜 3번? 그랬더니 3번에 나와야 제일 좋대. 왜 좋아? 그랬더니 이유는 없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봤더니 2번 나오고 나서 배지 이렇게 무게 재가면서 3번에 나오게 맞춘대요. 그거를 한 번에 물 미는 양을 밀어놔죠. 예를 들어서 2번에 나왔는데 함수율이 안 올라가고 멈춰 있어. 그러면 물을 많이 주고 많이 줘서 3번에 빼는 거고, 함수율이 봤더니 높아. 그러면 조금 줘갖고 좀 늦게 조금 이제 3번째를 잘 조정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 3번 뺄 때까지 못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3번에 빼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럴 리가 있나요? 배역을 빼는 거는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고 한 번에 뺄 수도 있고 2번에 뺄 수도 있고. 예를 들게요. 내가 이 씨가 한 8대요. 근데 내가 봤더니 날씨도 앞으로 광도 좋아질 것 같고 한 26으로 떨어뜨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관수를 줬더니 한 4번 만에 100이 나오는 것 같다. 5% 정도. 그럼 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2번 내지 3번에 빼면 이시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봤더니 내가 100줄에 100씩 줬어. 근데 150줄에 150줄 주면은 4번이 아니라 3번 정도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2번에 빼고 싶어는 150줄에 150이 아니라 150줄에 200을 주면은 한 2번 만에 빠질 거예요. 그럼 내가 봐서요. 조절해서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에 빼라는 거 없는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봤더니 3번 정도가 좋다고 지능청 책에 3번이나 써 있더라고요. 내가 농사를 책을 보고 아니요 글씨를 보고 농사를 짓나. 원래 역사가 있잖아요. 100을 빼는 거는 뭐예요? 이 근권인시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표가 내가 100을 전략을 한 번에 왕창 주면은 이씨가 떨어진 쪽으로 가고 조금씩 줘서 늦게 빼거나 안 빼버리면 이씨가 올라간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조정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이씨는 높아도 별 문제가 없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알려드릴게요. 다 수경 재배하신 분들이잖아요. 배양액 검사 관련 배액 검사 하세요. 근데 그거 믿지 마세요. 제가 그걸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일단은 그 뭐라고 하죠? 생각은 하시되 믿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3년 전, 4년, 5년 전에 간이 이온 분석기를 샀어요. 간이 이온 분석기를. 근데 이거 500만 원 주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영국제인데 사갖고 맞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액을 받아갖고 몇 개 분석센터 3개, 3군데하고 진흥청에 보냈어요. 진흥청은 내가 연락을 했어요. 아는 분한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가 직접 검사를 하는데 3반복으로 하되 섞지 말아라. 그러니까 평균 되지 말고 3개의 데이터를 따로 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흥청 데이터는 대충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3개가. 그런데 나머지 3개의 분석센터가 어떨까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뭘 믿어야 되겠더니 우리 저기 이상돈 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3개가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상돈 박사가 하는 얘기가 이상돈 박사님이 저희 선배님이신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경향치만 봐. 칼슘이 올라간다 떨어졌나 이것만 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뭘 봐야 되느냐? 배액의 일시만, 근권의 일시만 측정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비료라는 거는 우리가 공급하는 그 시기에 식물체가 그러니까 필요한 양분의 그 농도가 최하 이하로만 떨어지면 안 되거든.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20% 30%뺄 때는요. 공급이 3.0이면은 3.5에서 4.5, 5 정도는 걸리게 되면은 어때요? 최하보다는 항상 옵니다. 공급에 들어간 칼슘보다는 그 이상으로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공급 이시가 3, 4, 5인 겨울철에 100을 안 뺄 때거나 조금 뺄 때는 공급이 3이면은 100을 5% 이렇게 뺄 때는 한 6 정도까지 100을 안 뺄 때는 한 7, 8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야 최저 양분의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저거 한번 분석해보고 나서는 이거를 추세선은 볼 수 있겠으나 그게 맞다고 볼 수는 없겠구나를 제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물론 한 번이긴 하지만 뭐 돈이 이제 한 번 검사할 때마다 3번 보내려면 20만원 들어가니까 제가 안에 한 번 하고 끝냈는데 제 생각보다는 그 진행성 3개 데이터는 제가 요 데이터가 아마도 맞을 것이고 3개의 데이터는 아마도 틀릴 것이라고 봤을 때 이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갖고 이거를 그냥 절대값으로 믿기는 어렵겠고 그냥 상대적으로 분석값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도 제가 판단했어요. 아무튼 참고로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균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병에 안 걸리려면요 에너지 균형, 습도 균형, 식물 균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시간 되면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물을 생물 생리학적 유기체로만 인식하면 안 되고요. 식물은 물리학적 대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식물은 빛을 받는 만큼 태양광을 받는 만큼 온도가 올라가고 태양광을 받는 만큼 증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에너지를 받는 만큼 증산하고 받는 만큼 체온이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계를 찍은 거 보게 되면은 항상 과일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높고요. 과일의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은 언제냐? 새벽에 최저 온도가 이제 일출 직전까지 가게 돼서 이 IR 온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그 온실의 최저 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IR 온도계 갖고 아시죠? 그거 갖다가 비조트 온도계 갖다가 내가 우리 온실이 최저 몇 도까지 떨어지는 걸 알고 싶어. 그럼 센서를 많이 닫는 게 아니라요. IR 온도계 갖다가 해가 뜰 때쯤 가서 과일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모서리 찍어봤는데 10도야. 그러면은 거기 최저 온도 거기 10도라는 얘기예요.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일출 직전에 가서 그 다음에 해가 저쪽 갔더니 13도야. 그럼 여기는 최저 온도가 13도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과일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최저 온도에서 일치돼 있어요. 해 뜨기 전에. 측정해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과일 온도가 높다가 최저 온도 찍을 때가 그때까지가 이제 가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과일 온도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보실게요. 다 결로 때문에 오는 병들이잖아요. 결로가 발생해서 병이 오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근권 온도거든요. 근권 온도가 요거에 노란 선이에요. 노란 선을 보시게 되면은 30도가 잘 넘어가지 않아요. 웬만해 갖고는. 근데 제가 칼슘 흡수를 볼게요. 칼슘이 병하고 밀접 관계가 있어요. 생장이랑. 보면은 칼슘은요 35도가 돼도 흡수가 웬만큼 돼요. 근권 온도 35도는.
근데 우리가 수경 재배할 때 배양률을 한 30% 빼잖아요. 표면 온도는 높을지 몰라도 근권의 온도는 35도 잘 안 올라가요. 일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잘 안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뭘까요? 칼슘의 흡수가 안 되는 이유가 근권 온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권 온도가 있긴 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공기 환경이 이만큼이면은 근권 온도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우리가 근권 온도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요 공기를 우리가 지상부를 어떻게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식물체의 칼슘 결핍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 4월, 딱 3월 지나면 배꼽성어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근권 온도가 올라가서 5, 6월 달 올라가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공기 중 습도랑 더 높은 관계가 있고 공기 중 습도를 제어할 수 없다면 뭐 해야 돼요? 차광을 통해서 증산량을 줄여주면은 우리가 배꼽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3월부터 차광이 들어가야 돼. 3월 말이면 차광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배꼽 막으려면. 우리가 습도를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못 올려요. 습도를. 습도 폭을 써갖고 60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HD가 뭐 15, 13 나오는데 뭐 그럴 리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폭을 쏘는데 식물이 3, 4, 5월 달 같은 경우 광량이면은 식물이 제곱미터당 시간당 한 1리터 정도 물을 쏴야 되거든요. 제곱미터당 평당 한 3, 4리터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포그가 그만큼 용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광을 등을 달잖아요. 보광을 달면 착화가 잘 되나요? 안 돼요. 조금 낮아지는 거죠. 뭐요? 보조해주는 거죠. 근데 광이 절대적으로 없으면 어때요? 조금 도움은 되지만 착화가 안 되는 건 비슷해요. 그러면은 습도가 없을 때는요. 일반적으로는 식물이 증산하는 게 7, 80%고 안개 분무기에 있어도 20, 30% 정도, 20% 정도만 안개 분무기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안개 분무기를 쏴갖고 식물의 온실의 습도를 높인다는 게 매우 한정적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개도 쏘지만 차광을 통해서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제가 이제 이런 볼게요. 이런 경우 볼게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과를 이 생물체가 약한 상태에서 착과를 막 이하방 시켜버려요. 그럼 이런 것들 어떨까요? 이곰팡이병이 그러니까 일단 과일도 상장이 안 되겠지만 식물의 성장도 떨어지겠지만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뿌리에서 병도 올 것이고요. 이곰팡이도 훨씬 쉽게 올 확률이 높아요. 또 상장과 굉장히 관련가 있다는 얘기인 걸 보여드린 거고, 제가 이제 병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토마토에서 오는 병은 이제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근데 얼마 안 되죠. 17종밖에 안 돼요. 17종밖에. 생각보다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 키트 대응하잖아요. 키트 대응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17종밖에 안 되는데 내가 바이러스 키트를 이용하는데 죽은 조직에서 키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없어도 바이러스가 나와요. 왜냐면은 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균들이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들을 내놓기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궤양병도 마찬가지예요. 궤양병, 청구병 키트를 썼는데 궤양병, 청구병이 안 걸려도 죽은 조직에서 따갖고 조사를 하게 되면은 나올 수도 있어요. 궤양병, 청구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무슨 균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키트라는 거는 뭐예요? 요 17개 정도의 균에서 특이 기작을 하는 것만 찾아내잖아요. 깨끗한 조정에서 키트 사용해야 돼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고. 토양에서 채취하는 건 맞을까 안 맞을까요? 가끔 요즘에 토양 시드름병 검사한다고 뭐 키트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쓰시면 안 돼요. 토양 시드름병균은 토양에 시드름병균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푸사름균은 땅속의 우정균이에요. 엄청 많아요. 기회가 되면 식물에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곰팡이병에는 이곰팡이, 검은이곰팡이, 전문이, 우리가 본 전문이병도 그 곰팡이병이에요. 세균성 아니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건 세균성 전문이병 아니고 곰팡이성 전문이병이에요. 견문이병, 제피곰팡이요, 싱그럽병, 시드름병 이거 있는데 이 중에서 이곰팡이병이 많이 걸리고 전문이병 많이 걸리고 제피곰팡이병 좀 걸리고 싱그럽병은 걸리지만 뭐 별거 아니고 그다음 시드름병 겨울철에 물 관리 잘못하면 나타나고 입마름엽병도 원래는 잘 없었는데 올해 많이 발생했어요. 뭐 결로가 많이 생겨서. 그다음에 잘록병이 오는데 여기서 시드름병은 토양성 병이고요. 입마름병하고 잘록병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얘는 곰팡이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곰팡이와 유사한 균들이에요. 곰팡이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지금은. 얘들은 오히려 바다 조류에 가까워요. 조류 쪽에. 바다에 사는 그런 이끼 계통의 그런 것들과 가까운 놈들이고요. 그다음 세균에는 풋마름병, 궤양병, 무름병이 있는데
위험한 게 두 가지죠. 이 두 개는 기회적으로 좀 나올 수 있어도 뭐 심각하게 피해줄 정도 아니에요. 이 물음병이나 줄기세포병의 피해가 심각한 건 저 강원도예요. 강원도에서 피해가 왜 심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비닐 가를 때 결로 떨어지기 전에 갈지요. 강원도는 구멍 뚫려 갈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10월 9월 달에 가면은 물이 위에서 막 비처럼 쏟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음병하고 줄기세포병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풍마름병, 궤양병이 이제 위험한 병이고 바이러스병, 황화바이러스병, 관좀 위조바이러스병.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뭐예요? 벌레가 옮기는 바이러스병이고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병도 오긴 오는데 토마토엔 진딧물이 없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옆에서 오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심각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TMV 같은 경우는 TOMV 같은 경우는 접촉 전염인데 토마토 모자이크병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으로 치질 않죠. 잘 안 번져갖고 뭐 와봐야 한두 포기 오고 끝나니까 별로 위험한 바이러스는 아니다. 세 가지가 위험하죠. 그다음에 보면 곰팡이병은 주로 환절기 때 발생하고요. 세균병 같은 경우나 바이러스는 주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고온기 때 발생해요. 벌레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과 줄기가 오는 병을 볼게요. 곰팡이병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 무엇일까? 온도, 빛, 습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결로 시간이에요. 우리가 결로 시간만 없다고 하면은 병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곰팡이병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은 곰팡이가 침투하기 위해서는요. 발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발이가 뭐냐면은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거나 이런 흡착구를 그러니까 부착구를 만들어서 부착 기구에서 구멍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있기 위해서는 그런 걸 부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습도가 높으면은 병이 발생한다. 일부 맞아요. 근데 습도가 높은데 내가 관리를 잘해서 식물체의 온도가 높게 관리됐어. 그럼 결로가 어때요? 적게 생기거나 안 생기겠죠. 그러면 병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체 온도를 좀 높게 관리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로가 안 생기면 병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곰팡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벽시도 마찬가지예요. 벽시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려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뿌리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에 담가져야 되죠. 곰팡이 포자도 물에 담가져 있어야 뿌리가 내려갖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주라는 거는 토마토를 재배하면 그거 기주가 되죠. 이 기주라는 거는 건강하게 키웠으면 기주가 건강하기 때문에 곰팡이면 못 들어갈 것이고 약하게 했으면 잘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항성이면 잘 못 들어갈 것이고 비저항성이면 잘 들어갈 거.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심어놨으면. 병원경도 마찬가지로 내가 청소를 잘해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청소를 잘해도 올 수가 있고 평소를 잘하면 적게 있을 뿐이죠. 새로 심으면 적게 있을 뿐이에요. 보세요. 여기 원시 새로 져갖고 농사지면 이 곰팡이 안 붙어요? 붙잖아요. 내가 농도가 낮기 때문에 좀 천천히 올 뿐이지 오긴 와요. 내가 곰팡이병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떠서 공중에 떠도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온도 볼게요. 어떤 분들이 병이 저온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토마토가 잘 자라는 18도에서 한 25도에서 곰팡이병이 잘 자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토마토에 먹고 사는 이곰팡이예요. 이곰팡이 입장에서 내 먹이인 토마토가 잘 자라는 온도에서 내가 있어야 잘 살 거 아니에요, 내가요. 근데 토마토가 잘 자라지 않는 35도에서 내가 잘 살아. 그럼 그 곰팡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겠죠.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온도는 중요하지 않다. 온도는 곰팡이가 잘 자라는 온도에, 식물이 잘 자라는 온도에도 곰팡이는 잘 자란다. 그럼 뭐가 있으면 돼요, 이게? 온도는 15도에서 25도. 딱 곰팡이 잘 자라는 온도. 온도가 30도 넘어가잖아요. 곰팡이병 안 붙어요, 그때부터는. 온도가 아주 뜨거워지면 안 오고요. 와도 일부 국부에서 잠깐 오고 번지지 않아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못 번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습도와 결로가 그러니까 습도가 높고 결로가 생기면은 곰팡이균이 식물체로 진입하여 감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병 병 발생은 중요한 요인은 입의 결로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건 볼게요. 곰팡이병으로 전문이병이에요. 세균성이 아니라 곰팡이성 전문이병인데 토마토는 다 전문이병이다. 보면 이거 볼게요. 이 사람은 왜 결로가 생겼을까요? 바닥에서 멀칭을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올라요? 습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 개수 보세요.
이파리 너무 많죠. 증산이 많고 이게 12월 달인데 커튼을 열었어요. 이게 열렸으니까 여기 안에가 18도, 10도이고 외부 온도는 12월 달 아침 10시이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끼케 5도예요. 외부 온도 5도, 외부 온도 18도.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습은 높고 물이 생긴 거죠. 만약에 커튼을 안 열어서 습도가 높더라도 온도 편차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찬바람과 뜨거운 찬바람이 안 만났다고 하면 결로가 안 생기겠죠. 안 생기면 병이 안 생길 거고요. 바닥에 멀칭을 했다고 하면은 온도 편차가 좀 생긴다 하더라도 어때요? 덜 생기겠죠. 안 생기거나. 그러니까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내가 온도 편차가 조금만 빨리 올라가도 뭐가 생겨요? 결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습도가 낮다는 얘기는 온도가 좀 이렇게 좀 거칠게 움직여도 결로가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습도가 높으면은 온실을 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떨어지게 하고 온실 내부의 온도 편차를 줄여준다고 하면은 결로가 안 생기니까 곰팡이병이 안 생겨요. 그렇지만 내가 습도가 높게 되면 높다고 하는 온실에서는 이걸 보다 높은 온실은 보다 더 정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 이것들이. 습도가 낮은 온실은 조금 거칠게 움직여도 곰팡이 생기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이 역병인데요. 역병의 입곰팡이, 그러니까 입마른 역병인데 볼게요. 15도에서 25도 약간 저온이긴 하지만 잘 걸리죠. 오히려 30도가 되니까 안 걸려요. 근데 결론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병이 되기 시작해요. 5시간, 6시간 뭐냐? 역병균이 발의를 해서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럼 여기서 만약에 2시간이 결로가 생겼다가 결로가 없어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없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또 결로가 두세 개 생겼어. 그럼 곰팡이병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연속적으로 6시간 이상이 돼야 역병균이 침입할 수가 있어요. 올해 어때요? 조건이? 되게 좋죠? 비가 계속 오고 난방 안 해주고 따뜻하니까 뭐예요? 난방은 안 하고 비는 오고 난방 안 하니까 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물방울이 하루 종일 맺혀 있고 아주 역병균이 침입하기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는 역병으로 농사를 그만두신 분이 계세요. 안타깝죠? 역병 맞기 얼마나 쉬운데 환기만 조금 시키면은 역병이 걸려도 그렇게 내가 이제 조금 손해보는 정도지? 아마 환기를 시켰으면은 올해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난방비가 절약되는 만큼 절약되는 거보다도 역병균이 걸리긴 해도 난방비가 절약됐기 때문에 감내하고 남았을 거예요. 올해가 역병균이 왜 심했다? 날씨는 따뜻하고 비는 오고 그러니 환기는 안 시키고 환기는 안 시킨 상태에서 온도는 높아버리니까 어때요? 온도 높다기보다는 토마토가 살기 좋은 15도에서 28도 사이에 25도 사이에 유지가 되니 얼마나 곰팡이 잘 들어가겠어요. 근로 시간은 하루 종일이고. 이거는 입마른 역병 그렇고요. 두 번째 볼게요. 이거 전문이병인데요. 전문이병 같은 경우는 9시간이죠. 그러니까 전문이병균이 좀 더 오래 걸려요. 침입하기가 더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역병균이 심하게 오고 올해는 전문이병은 좀 뒤따라오기 시작해요. 얘는 뭐예요? 얘도 9시간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루에 9시간, 연속 시간 9시간이에요. 그렇다고 9시간이라고 반드시 걸리는 거 아니에요. 9시간인데 오늘 하루 걸렸다고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확률적으로. 근데 오늘 9시간, 내일도 9시간, 모레도 9시간 어때요? 확률 올라가겠죠. 근데 9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12시간일 수도 있죠. 그럼 더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시간을 볼게요. 온도를 25도에서 20도. 역시 곰팡이가 토마토가 좋아하는 온도죠.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온도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곰팡이병을 방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약을 뿌릴 것인가 전문이병에 대한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결론이 나온 게 있어요. 이 전문이병은 잠복기가 14일에서 20일이에요. 14일에서 20일. 역병균은 5일 정도면 나와요. 5일에 7일. 그러면은 이거 볼게요. 약을 뿌렸더니 한 200시간 정도, 그러니까 180시간 정도 시간에서 뿌리면 효과가 방제가 높죠. 근데 200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방제가 떨어져요. 그러면 볼게요. 180시간이라는 얘기는 몇 시간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되겠죠. 잠복기가 며칠이라고 했어요? 14일에서 20일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내가 약을
잠복기, 그러니까 병균이 침투하고 일주일 안에 뿌려야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최소 열흘 안에 심어야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잠복기를 알 수가 없는데 약을 어떻게 뿌려요? 병이 걸렸는지 안 걸린지 모르는데 이유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센서 달아놓고 뭐 결로점을 맞추라고 하는데 또 두 번째 약 볼게요. 이 두 번째 약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약제인데 약제의 종류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방제가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찍 뿌리면 효과가 있고 늦게 뿌리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곰팡이가 식물체에 침투를 해서 정착하기 전에 뿌리 내리기 전에 뿌려야 효과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온실의 구조를 봤을 때 온실이 3,000평의 온실이 있으면은 병이 동시에 오나요? 아니죠. 어디부터 와요? 취약지구가 있죠. 모서리, 뭐 바람, 뭐 찬바람 이렇게 들이치는데 입구 쪽 나오잖아요. 입구 쪽에 갔는데 아래쪽에 곰팡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 노랗게 반점시켰어. 그리고 저 모서리 갔더니 반점시켰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잎을 얘는 이파리를 곰팡이병 다 따시고 위에까지 따게 되면 뭐예요? 잠복기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예요? 아직 병이 안 나왔으니까 잠복기죠. 그리고 잠복기인데 잎을 따고 뿌리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잠복기 일주일 안에 약을 뿌릴 수가 있죠. 근데 대개 뿌리는 시기가 어째요? 잎곰팡이 왔어. 제피입시 왔어요. 그럼 언제 뿌려요? 눈에 막 보이면 뿌리죠. 그때는 이미 어때요? 잠복기 지나고 늦은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뿌려야 돼요? 취약지구에서 몇 폭이 보일 때 그냥 뿌린다? 잎을 따고 뿌리면은 잠복기 일주일에 들어간다. 그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뿌리는 거 언제 뿌려? 보통 이 가운데까지 곰팡이병이 아래 붙고 나면 그때부터 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잠복기가 이미 발병 시기가 다음 주면 발병할 애들을 뿌리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릴 때는 항상 저격을 하고 뿌리는 게 원칙이다. 저격하고 뿌려야 돼요. 곰팡이병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온도를 천천히 올릴수록 곰팡이병은 없다. 천천히 올릴수록 없다는 거. 천천히 뿌렸다는 얘기는 환기지도 시켰다는 얘기고 그렇고요. 여기 대표적인 사례인데 볼게요. 곰팡이병을 망한 집 어때요? 찍고 올라가죠. 찍고 올라가요. 왜냐면 시간당 막 올라가죠. 이게 곰팡이병으로 쓸고 이 곰팡이 시드름병으로 꼬랐어요. 아니, 시드름병 푸사름이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여기 온실이 유리 온실에도 불구하고 공기열 히팅펌프가 있어요. 지하 히팅펌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온수를 데펴서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라죠? 튜브 써갖고 바로 안으로 뜨거운 공기를 빌어넣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공기는 따뜻한데 식물체는 차가운 상태가 되죠. 플러스 여기가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보일러를 떼지 않고 그거만 썼어요.